네, 지금부터 사피엔스 제4장 과학혁명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의 핵심 주제는 과학산업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성장하여 스스로 소외된 사피엔스는 삶의 가치 기준을 선택하여 행복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장의 원 구성은 무지 발견, 과학과 제국의 결혼, 자본주의 교리, 산업의 바퀴, 끝없는 혁명,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무지 발견을 통해서 형성된 과학혁명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 과학으로부터 발전된 제국, 그리고 그 과학으로부터 발전된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재구성에서는 묶어서 과학에 의한 인간 능력의 성장이라고 개념을 잡았고요. 그것이 어떻게 성장했냐면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가설 검증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알아내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설 검증으로 이뤄낸 과학혁명이라고 잡았고, 그리고 그 과학에 의한 유럽 제국의 성장, 그리고 과학에 의한 자본주의 발달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바퀴하고 끝없는 혁명은 과학으로 발달된 산업혁명과 그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인간 소외와 동물의 학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묶어서 기계적 삶으로 인한 인간 소외라고 잡았고요. 이것은 원래 있던 여기에 핵심 내용들을 또 다시 분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산업 바퀴는 산업화로 인한 소비 문제에 발생하는 이야기였고, 끝없는 혁명은 산업화 후 기계적 삶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이 소외된다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분해해서 산업혁명의 발생 동력이 에너지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산업혁명에 생긴 사회 질서와 그리고 삶의 풍요와 소외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사피엔스 종말의 이야기는 행복은 그 인문학적 관점과 여러 행복에 관한 연구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은 현재 인공지능의 발달에 관한 이야기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건 행복하기 위함인데 이런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과학의 발달 이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기준을 잡아야 하는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행복이라고 개념을 잡았고요. 인간 가치 기준에 의한 가치에서 결정되는 행복, 그래서 행복에 관한 연구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적 설계적 삶을 살게 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재구산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주제를 다시 메인 그 상위 개념으로 잡아보면, 결국 과학, 산업, 자본 이 시스템이 결국 과학에 의해서 발달된 것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로 인한 인간 능력 확장이라는 게 됐고요. 이에 따른 이런 불행과 대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과학으로 인간 능력이 성장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학혁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그 정의를 먼저 여기서는 16세기 이후 이뤄낸 무지혁명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발달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 무지를 일깨우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 과학혁명은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무지였죠. 무지나 오류 지식을 인정하는 문화로부터 출발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발견을 통해서 성공한 것을 보고 탐색 갈망이 이뤄지는 것들로부터 이제 과학적인 사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지를 인정하는 문화는 중세와 근세의 과학적 그런 차이를 접근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것을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세의 과학과 이제 근대의 과학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세는 지식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절대 지식으로 모든 답을 인정했다는 거죠. 전능하신 신이 말하는 거는 맞는 거, 그다음에 현자가 말하는 거는 맞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자와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다면, 근대 과학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우리가 무지하구나 모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정을 토대로 관찰하고 그 관찰을 수학으로 연결해서 이론을 도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런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 방식의 이제 큰 차이였고요. 그리고 무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세 쪽에서는 이제 한 개인의 무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단적인 무지를 인정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현자에게 질문해서 답을 도출하는 방식만 썼기 때문이고 뭐 신이나 현자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정보는 모두가 중요하지 않는 정보라고 여겼던 거죠. 예를 들면 뭐 성경에 거미줄 생산 원리가 없다면 그건 하찮은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였다면 이제 근대 과학적 관점에 그거는 집단적 무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윈이 뭐 생물학이 최종 연구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거나 우리가 지금 현대의 과학들이 새로운 증거를 기반으로 계속 논쟁을 하는 거. 그리고 이 사피엔스 자체도 저자가 사피엔스를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거든요. 인류의 종을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발굴되면서 그 사피엔스에 대한 정의들이 학자마다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증거로 이전 이론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들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회 질서도 과거에는 비과학적이었죠. 그래서 인본주의 절대 진리였다면 이제 과학적이었고요. 이론도 예전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론을 만들었다면 이제 근대 쪽에서는 관찰과 수학적 연결을 통해서 이론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야기니까 이제 종교 창시자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이론화했고 철학적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 이전의 이야기였다면 근대부터는 이제 뉴턴이 자연 철학과 수학의 원리를 출간한 것이 이제 최초로 수학 언어로 쓰여진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가 수학적인 어떤 논리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큰 이제 변화로 했었고 또 하나의 사례로는 뭐 여기 목사가 그 목사의 가족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또한 뭐 야코프 베르투이의 큰 수의 법칙을 활용한 통계 접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절대 진리였다가 과학적인 접근과 통계와 뭐 수학을 이용한다는 것. 그래서 근대 이후부터는 핵심으로 이제 했던 것들이 수학이고 지금까지 수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이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진보 또한 그런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성인 지혜가 완성된 지혜라고 여겼다면 과학 발견으로 진보는 가능하다. 모든 것은 무지의 결과다라는 형태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었고 그것을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발견을 통한 탐사 갈망이 또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냈는데요. 우리는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지식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정보 수집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정보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가기 위해서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알기 위해서, 그 알을 위해서 계속 정보를 이렇게 계속 구축해 나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동안의 지도는 여기서도 지도를 보면 비유럽 국가들은 자기 주변 지역만 지도가 있다면 이때부터 무지를 인정하고 옆으로 이제 지역을 넓혀나가는 지도들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형태가 과학혁명의 출발이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혁명의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뤄졌는가? 결국 과학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치와 경제, 과학의 이해관계로 결국 이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학 연구 자체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꼭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과학 능력으로 계속 뭐 어떤 전쟁도 계속했었고 정치도 과학 없이는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례는 뭐 다윈도 그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수집했던 사례로 예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능력으로 지속됐던 그 정치적인 사례는 독일이 2차 대전을 했던 이유는 자국 과학에 대한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도 정치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 무기, 여기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과학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과학도 이런 이렇게 자본 지원과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것이 없다면 스스로 과학은 혼자서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를 인정하는 가설 검증의 형태로부터 과학혁명은 출발했고 이 세 가지의 연대를 통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과학에 의한 유럽 제국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럽 제국의 성장 배경은 과학적 사고방식과 정복의 사고방식, 과학기술의 발전과 성숙한 사회 구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중세 비교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근데 유럽이 과학적 사고를 했냐면 정복에 대한, 예를 들어 정복을 하기 위해서 목표는 영토를 획득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전에는 자기 세계관을 그냥 전파하는 거에 그쳤다면 근대에서부터는 신지식을 발견하는 거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 방법도 이제 과거에는 국지전쟁, 자기 주변 지역만 이렇게 전쟁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항해를 시작하면서 장거리 전쟁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도의 세계 범위가 추가되기도 했고, 이제 반대이기도 했고 한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사례로는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국지전쟁을 했느냐, 로마가 확장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400년이 걸렸다는 거죠. 로마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그리고 뭐 거의 다 국지전쟁이었지만 이제 알렉산드로 대왕의 장거리 전쟁이 이례적으로였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또한 이렇게 어떤 뭘 탐험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찬탈적인 의미로 해서 장거리 전쟁을 했었다라는 거고, 근대는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탐험을 하고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할 때 나폴레옹도 학자를 항상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윈이 갔을 때도 여러 분야의 그런 사람들이 함께 탐험에 가서 공동의 목적들,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들을 함께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비교 방식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 방식이 유럽 제국의 성장 배경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할 때도 사고 방식이 유럽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비유럽 국가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탐험 후에 식민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이게 명왕조 정화제독을 사례를 들면서 좀 유일하게 장거리 전쟁을 했던 때였는데 아주 대함대였죠. 아메리카 했던 거는 배 몇 척이었지만 아주 7차례나 인도양까지 항해를 했지만 결국 이들은 정복을 해도 조공만 요구하지 거기에 식민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유럽 국가들은. 그렇지만 유럽 국가는 바로 전략적인 방법으로 식민지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제국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개념이었고요. 그 전략은 평화사절단으로 접근을 해서 지배자와 친분 교류를 한 다음에 그 지배자를 납치하고 그 다음에 피지배 계층과 지배 계층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여 스스로 망하게 하면서 그것을 정복해 나갔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로 스페인이 중남미 제국을 멸망시켰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사로 잉카 문명이라던가 그때 뭐 아즈텍 문명이라 하는 이런 것들의 멸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중남미가 결국 왜 멸망을 했는가? 결국 이때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옆에 있던 아즈텍 제국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정보가 무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에 의해서 결국 이들이 멸망을 한 것이고,
유럽이 제국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여행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보도 많았고 그 새로운 주민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전략도 세울 수 있었던 어떤 사고 체계가 있었다면 이들은 그거에 대한 개념 정보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지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복 사고의 방식이 또 유럽을 성장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또한 성장의 배경이 되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사례로 이렇게 들면서 이제 이 19세기에 유럽이 지배를 했었던 이유는 뭐 무기, 의학, 민간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었고 그다음에 뭐 영국에서는 산업용 철로를 개방했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뭐 중국과 페르시아에서도 철로를 통했지만 이건 결국 유럽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으로 여기서 좀 강조하는 거는 이런 과학적 사고 방식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여기 중국 사례에서 명왕조가 이 시점에 했을 때는 그때는 유럽보다 더 뭐 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정복이 가능했었지만 결국은 식민지하지를 않고 제국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 좀 초점을 두고 있지만 또 기술 발전이 또 하나의 초점이었고 그리고 성숙한 사회 구조.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렇게 분파되는데 결국 주변 그 유럽이나 주변 국가들은 유사한 사회 구조여서 그걸 따라할 수 있었지만 비유럽 국가들하고는 사회 구조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거에 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성장 배경을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제국이 성장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냐? 이제 과학과 제국의 연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과학과 제국의 연대를 통해서 유럽이 성장하기도 했고 이 성장을 통해서 이것이 연대되기 하는 순환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과학이 제국에 준 이점은 제국을 위한 지식을 실용적인 지식을 줬죠. 거의 뭐 제국이 추적한 지식 그러면서 이 지식이 어떤 걸 했냐면 제국이 축적한 지식이 지배의 진보를 제공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정복하면서도 꼭 영국학자를 동행하던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과학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켜주기도 했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사실 뭐 정복이었고 착취였지만 그 후진국을 뭐 개발시켜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줬다는 개념에서 이타적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게끔도 해줬다라는 형태로 하면서 이제 인종 우월주의의 지배 권리 주장에 대해서도 그걸 이제 사례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제국의 과학에게는 어떤 이점을 주었는가? 연구 가능하도록 계속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을 뭐 보호를 했고 전 지구적으로 제국이 계속 정복해 나가면서 전 지구적인 과학적 사고들이 이제 공유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대 과학의 발전을 하는 계기가 마련해 줬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에 의해서 유럽 제국이 성장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이제 순환적인 결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의한 자본주의 발달은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어떻게 줬냐면 부와 이제 아담 스미스를 출발점으로 해서 부와 구별되는 생산적인 재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축적이 되면 그거를 꼭 다시 재투자를 해야지만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거죠. 그 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근대 이전의 자본 개념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전에는 이제 재투자를 불필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생산 일정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근대에서는 이윤이 생기면 무조건 이제 아담 스미스부터 출발해서 재생산이 되고, 이걸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 창출돼서 또 성과가 안 나면 또 투자를 하고, 그래서 또 그걸 이율을 춘가하는 순환구조형의 경제 체제가 됐고요. 그 윤리적인 차이도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에는 생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과시적인 소비, 뭐 금을 치장한다던가 하는 과시적인 소비 형태로 진행이 됐다면, 근대에서는 이윤 생산의 재투자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부와 구별된다라는 재투자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배경은 콜럼버스 탐사 투자의 결과로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탐사학에서 콜럼버스가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거에 의해서 자원을 얻고 뭐 이렇게 땅 영토도 얻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투자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애덤 스미스에 의해서 이윤의 재투자 개념이 이제 그 자본론의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 윈윈 경제, 이제 전체 파이를 키워서 부자가 된다라는 개념이 생겼고, 아까 말한 이런 계속 재투자 개념을 생기면서 계속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특징은 이 또한 이제 근대 이제 초기 이 유럽과 이제 비유럽 제국의 이제 자본 시스템을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유럽 제국 중심으로 이게 성장한 거기 때문에 요것의 자금 조달 방법은 유럽 쪽에서는 신용 시스템을 활용을 했다면 비유럽에서는 계속 세금과 약탈 중심이었다. 사실 비유럽 쪽이 18세기 후반 이전까지는 사실 경제적인 실세였는데 이 신용 시스템을 활용한 자본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아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패권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제국은 이런 자본주의 관심이 신용 투자 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념이었다면 이제 비유럽 제국 쪽에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사고 방식도 나중에 이제 사례로 통해서 동인도 회사나 서인도 회사 이런 것들 사례를 통해서 왕과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려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졌지만 비유럽 제국에서는 상업적 사고 자체를 멸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약탈적 정복적 측면에서만 계속 진행을 했었다. 그게 차이였고, 그 관련 지역은 요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본주의 문제점은 이렇게 자본이 출발했지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본가가 비윤리적으로 나오면 이윤 추구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자본가가 이윤을 추구해서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임금을 깎거나 근로시간 늘려서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근대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통해서 중세 유럽이 성장했던 그런 사례들, 그런 노동 집약적 산업을 하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인종적 증오는 아니었다. 그냥 사실 이렇게 돈을 버는 중세 사람들은 여기 사탕수수밭과 너무 먼 데서 관리자에게 결제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그랬다라는 관점이었지만 어쨌든 노예제도라던가 뭐 동인도 회사가 벵골 기근 사건을 만들거나 뭐 콩고에서 노예 무역의 인도주의 기구를 설립을 하면서 결국은 이윤 목적의 기업으로 변화시키면서 콩고 인구 20%를 학살했던 고무 산업에 관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비윤리 이윤 추구에 이제 그 자본가가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근대 자본주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추구 결과 자본가만 부유해지고 노동자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그리고 그 경제 재분배 문제는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 자본주의 문제점은 그러면서 이제 현대 자본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본에 의해서 결국 정의, 자유, 행복까지 좌우가 되는 것이 현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자유를 도입시키는 방법이라고 묻는다면 대체로 경제적인 풍요와 민주제도를 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의 점이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냐. 결국은 이것도 아까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과학과 자본과 정치의 선순환 구조를 낳았는데요. 과학에 의해서 신규 산업이 만들어지고 자본에 의해서 신규 과학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정치 개입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선순환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으로 과학혁명을 이뤄냈고 그 과학으로 인해서 유럽 제국이 성장했고 그리고 그 유럽 제국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과학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결국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산업의 발달로 결국 마지막은 인간 소외가 나왔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럼 산업혁명의 발생 동력이 뭐였냐? 그러면서 에너지와 원자재를 동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 에너지 원자재가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 그런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값싸고 풍부하게 에너지를 만들었던 그 에너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과거의 에너지는 자연 에너지였다. 그래서 자연 주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작이 부족하거나 과잉에 따른 문제점들을 낳았다는 거죠. 뭐 부족하면 계속 세금을 징수하니까 더 서민이 살기 힘들어졌고 대신에 부족하면 싸울 힘이 없으니까 평화는 좀 유지됐었고 근데 농작이 과잉되면 결국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더 막 했다는 거죠. 윗선에서. 그리고 이제 먹거리가 풍족하니까 막 이제 싸울 준비를 했다. 이렇게 뭐 이런 영향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 에너지에 좀 많은 할애를 했는데 산업혁명 에너지는 에너지 혁명이란 뭐냐? 결국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무한 에너지의 가능성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에너지가 근력 에너지였기 때문에 자연의 에너지였기 때문에 한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무한 에너지로 전환했던 것이 에너지 혁명의 가장 큰 의미였고요. 그걸 이제 역사적 측면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화약을 발명했던 것이 에너지 전환 역사의 이제 시작이었다. 그렇지만 이 화약이 대포로 가기까지는 600년이 흘렸다. 그렇지만 의미로는 이것이 열의 운동을 전환시키는 에너지 개념이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증기기관의 발명, 또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해서 이제 석유가 정치 권력의 정점화가 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에너지 역사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싸고 풍부한 원자재의 발명은 이 에너지를 발명하면서 원자재도 같이 발견하거나 발명되었는데요. 이제 값싼 에너지를 만들려니까 계속 원자재를 찾는 노력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신소재들, 천연 자원들이 발굴됐다라는 개념이었고요. 원자재들은 과학적 혁신으로 원자재도 발명을 했다는 거죠. 새로운 뭐 플라스틱 같은 거는 이제 발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원자재들이 발명이 됐고, 이 에너지와 원자재 때문에 또한 과학혁명이 산업혁명이 더 촉진되었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 후 생긴 사회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질서냐면, 상상의 공동체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건 의미는 낯선 사람들과 관심사와 미래를 가지고 서로 나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과거에는 공동체 역할을 가족이 했는데, 이것을 이 가족이 했던 것을 국가와 기업이, 시장이 이것을 하면서 감정적 공백이 생기면서 이것을 상상 공동체로 대체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례로는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국가가 만든 상상 공동체가 국민이라는 거죠. 시장에 만든 상상 공동체는 소비자고, 그러면서 이런 개념들을 만들면서 이런 다시 그러니까 소외된 그런 개념을 이제 공동체 형태로 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상상 공동체가 이란 개념이 등장했고, 그리고 외적인 폭력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이제 국가가 그전에는 가족 중심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가족과 이웃 간에 불화가 일어나면 그들 간에 이런 이렇게 싸우고 이랬던 것을 이제 국가가 경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면서 전체적으로 폭력이 감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가 종종 남성이 예전에는 제4의 여성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거의 4분의 1에서 그 반이 폭력으로 거의 이제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사례를 하면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국가 등장으로 해서 외적인 폭력이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의 폭력도 최저가 되면서 생긴 질서죠. 그래서 유럽 제국이 붕괴되고 이제 평화가 됐다, 평화가 왔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45년 이후부터 유럽 제국이 붕괴가 됐고 그 사례로서 영국이 지금은 거의 이렇게 평화적으로 철수를 했다. 몇 개 지역 작은 섬 빼고는 다 돌려줬다라는 거고, 프랑스도 평화적인 걸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소련도 이제 붕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지만 이 유럽의 평화는 다른 비유럽 국가들의 평화가 일어난 다음에 들어왔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에 대한 결과가 정복 역사가 결국 유럽제국 붕괴되면서 정복의 역사가 지금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등장하고 폭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현재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했다라는 게 이제 결과인데요. 그래서 그 요인은 왜냐하면 전쟁의 대가가 많이 치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에 비해서 현재는 이익이 없다는 것. 예전에는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이익을 착취했다면 현재는 그게 없고, 그리고 세계 정치 문화의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사회가 구축됐고,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강제한 세계 제국이 다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에너지의 원자재로 발명이 됐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새로운 이런 사회 질서가 야기됐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풍요롭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는 장점과 단점을 낳았다라고 이제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풍요로운 삶은 이제 그 1차적인 의미에서 제2차 농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업 대량 생산을 하면서 빠르고 신선한 식자재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농업 인구가 축소되니까 산업 인구가 증가되고, 그래서 또 산업혁명이 또 더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연계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량 생산으로 인구가 급증했다라는 것도 연도별 통계하고 동물과 비교 통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00년대에 비해서 4배의 인구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먹을 게 많고 이제 안정된 사회가 되니까 이제 당연한 귀결이 될 거고, 또 동물과 비교해서 사육동물과 야생동물에 비해서 인간의 인구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풍요의 삶의 결과로 이야기했고, 또 풍요의 결과로 인구 급증에 따른 시장과 권력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국주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시장과 권력 이제 이건 다 아시니까 시장과 국가가 나눠서 어떤 문제들을 지금 현재는 해결하고 있다. 이것을 장점으로 봤고, 그리고 개인 중심의 소비
그러니까 소비자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 해방이 됐다. 그렇지만 그 단점으로는 가족 공동체가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요의 삶의 이면에는 소외의 삶이 있는데, 빠르고 신선한 식재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결국 동물이 기계화가 돼버렸죠. 고립 사육한다라는 형태로 됐고, 이것 또한 동물이 이런 사육되는 것 또한 기업의 손익에 위해서 좌우된다라는 였고, 이거 원인도 노예무역처럼 어떤 악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뭐 이제 직접 그 동물들의 피해를 뭐 소비자가 보고 막 우리가 그런 닭을 먹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원인으로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된 삶이 있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으로 인구가 급증된 거에 반해서는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온난화라든가 이런 생태계 파괴에 대한 관점이 있었고, 또 시장과 국가가 권력이 증가되는 이면에는 결국 우리가 자연보다는 그런 시장과 정부에 복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전통 농업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자연주기였다면 현대는 표준화된 시간에 의해서 의존한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구조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시간표 체계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1784년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런 시간 개념으로 살지 않다가 표준 시간 개념으로 됐고, 그러면서 1880년에 영국이 그리니치 시간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 중심으로, 표준화된 시간 중심으로 사는 사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 어떤 영국에서 만든, 정부에서 만든 어떤 삶의 형태에 우리가 거기에 편승한다, 복종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외된 쪽을 얘기하고요. 개인의 선택권이 늘어난 만큼 소비 지상주의가 등장을 했고, 또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됐다라는 소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상주의가 등장한 거는 뭐 증가하는 생산량을 소비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명 짧은 상품이나 새 모델을 만든다던가 유행에 따라서 구매하게 한다던가 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조성됐다는 거고, 이런 소비 형태도 이제 과거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서는 농부들이 검소했다면 현대는 서민이 빚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는 자본주의 귀족이 차지했다면 지금 이제 귀족이 사치적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반대라는 거죠. 부자들은 투자를 조심하고 서민들은 빚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소비 형태가 됐고, 거래 형태도 천국을 위한 거래였죠, 예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과 갈망을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소비 지상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 붕괴가 2세기 만에, 이제 수백 년 동안 가족 중심 공동체 생활하던 우리가 2세기 만에 개인화되면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에너지와 원자재로 발명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런 다양한 폭력이 감소되는 사회, 그래서 평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풍요로운 삶과 그 이면에는 이런 그 고립과 그다음에 복종과 소비 지상주의 하는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두 파트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인공지능 사회와 그에 대한 우리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여기 행복에 대한 요소는 행복에 관한 연구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주관적인 느낌에 관한 연구, 생물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그다음에 생물학적 접근에 반대하는 일상활동 재평가 연구,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관적인 느낌에 관한 연구는 전제는 주관적인 개념에 대한 이제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됐다. 그 결과 다 행복과 관계가 있는데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돈은
돈은 행복을 가져주긴 하지만 원래 10억 벌던 사람이 11억이 되었다고 행복해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억짜리 로또를 받으면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다. 질병 또한 건강에 행복을 가져준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것도 상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질병이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행복이 떨어지지만 만약에 점점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행복해하고 또 더 악화되면 이거에 비해서 더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주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 유대감, 공동체 유대감이 행복을 가져준다는 개념이었는데요. 뭐 가족 유대감 구성에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결혼과 관련된 행복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공동체에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정 행복과 또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봐서 뭘 말하고 싶냐? 우리가 지금 1800년보다 지금 현재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고 저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 조건은 개선됐지만 외롭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요거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의 연구로 얘기하는 생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의 견해를 통해서 행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의 행복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신경 뉴런 시냅스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이 결정된다는 거죠. 신체 내부적인 행복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근데 이 또한 사람마다 다른데 왜냐면 우울한 생화학 시스템을 타고난 사람과 즐거운 생화학 시스템을 타고난 사람의 이제 기분 조절이 보통 이제 공전점에서 중앙에서 대체로 안정을 취하지만 즐거운 생화학 시스템을 타고난 사람은 8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면 우울한 생활 시스템을 이제 성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은 5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이 있지만 요런 행복의 뭐 생물학적 이런 게 있지만 결국 생물학자들 나라는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생물학자들은 행복과 불행의 역할이 어떤 견해냐면 생존과 번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DNA가. 왜냐면 우리는 진화를 해야 돼. 행복하면 더 이상 번식하려고 하지 않고 경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행복과 약간의 불행을 주는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은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다. 왜냐? 그 유전적 계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관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례로 남자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임신 가능한 남자가 DNA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유전적 번식과 큰 쾌감 때문이다. 그렇지만 뭐 짧은 쾌감이기 때문에 또 요거에 이것만을 추가하지는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유전적 관점에서 행복을 설명하는 연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의미는 결국 생물학적 접근을 받아들이면 역사는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는 외부 환경을 변화시키지만 우리 몸에 있는 생화학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인가라고 또 한 번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반대된 연구로는 노벨 경제학자 수장자인 카너먼이 일상생활을 활동을 재평가하면서 또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양육에 대한 평가를 해봤더니 즐거운 순간과 지겨운 순간을 이제 했을 경우 결국 양육을 그렇게 평가를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불쾌한 순간을 빼고 여분이 즐거움이라면 양육은 즐거움인가 불쾌함인가 그랬더니 양육은 불쾌한 일에 속한다는 거죠. 기저귀나 설거지 뭐 짜증나게 이렇게 불쾌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을 보자면 그렇다. 그렇지만 부모들은 행복이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 또한 이거는 개인 삶의 총체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저자는 그럼 행복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또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가 이제 저자는 기준에 따라 행복 성취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쾌락적 감각의 기준을 따르면 생화학 시스템을 개조하면 되고 삶의 기준을
하면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고, 종교적인 측면으로 하면 불교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뭐 종교 철학에서는 주관적인 느낌 자체를 중단해라. 그건 의미가 없다. 라면서 뭐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것도 이제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제 부처가 말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 자체가 무의미하니까,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감정, 행복이란 감정 영원하지 않, 그러니까 이걸 갈망을 멈춰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준에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주관적인 느낌을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객관적인 느낌은 이제 과거는 종교적인 기준에 의했기 때문에 좀 객관적 선악이 행복이란 개념의 척도가 가능하기도 했었다. 그럼 유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객관적 기준으로 행복을 볼 수는 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연구를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알아냈지만 결국 저자는 기준을 달리하면 모든 행복이 달린다는 거죠. 분단위로 평가했을 때 중세는 고된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후 삶의 환상을 갖고 있던 중세로 평가를 하자면 중세는 행복했던 삶이라는 거죠. 또 순수 과학적 관점으로 보면 인류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주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행복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현대적 삶이 중세나 과거, 고대보다 더 의미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그때는 고된 삶이었지만 행복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인 연구에서 좀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개인의 환상을 높이는 집단적 환상이 어쩌면 행복일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행복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그 기존 역사는 서술 방식이 연대적이거나 이념적인 걸 통해서 사회 구조나 뭐 기술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면 앞으로는 거기에 다루지 않은 개인의 행복의 관점의 공백 상태다. 그래서 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는 우리 자신을 아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 거기에 대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결국은 이제 기준에 따라 이제 행복은 달라진다. 이렇게 뭐 많은 연구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행복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 21세기 이전의 사피엔스와 21세기 이후의 사피엔스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연 선택적으로 종속되어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선택을 깨는 삶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 부재했고 자연과 이제 공생을 했다는 거죠. 뭐 기린,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적 설계가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자연적인 진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고 농업혁명을 하나의 어떤 지적 설계로 볼 수는 있지만 지적 설계가 아니다. 그냥 그것은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이후의 삶에 자연 법칙을 깨는 사피엔스가 되었다.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신규 종을 만들어내고 지적 설계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 이거는 혁명이다 라는 거죠. 유전자 조작을 위해서 새로운 혁명이 탄생되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학문을 생명공학, 사이보그, 비유기물 공학 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생명공학에서는 생명공학이란 인간이 계획적으로 뭔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뭐 역사를 보면 거세 역사가 있었다. 근데 현대도 뭐 성전환 수술이나 뭐 이런 소 연골 조직으로 쥐 몸에 기가 생성하는 실험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형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런 유전자 조작 쪽에는 작은 생명체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미생물이나 이런 동물, 젖소나 돼지 이런 것들로 지금 연구 중이고, 그리고 유전공학적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또 하고 있는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은 멸종동물도 지금 유전공학에서 연구해서 매머드 탄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내한 데르탈린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 연구자는
등장으로 사피엔스의 생물학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이 생명공학 쪽이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요기에 반대 의견은 그걸 통해서 과학이 신의 역할을 대체하는 우려나 동물의 권리에 대한 우려를 하는 반대 의견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유전공학으로 제2차 인지혁명이 가능하다라면서 초인간이 탄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초인간 탄생을 다들 뭐 질병 치료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그거 위에 분명히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윤리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사이보그 공학은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현황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제 컴퓨터, 휴대폰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뇌 자료가 여기에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이 지금 합쳐지는 사이보그 공학이 발달되고 있고 그 사례로 뭐 곤충 사이보그 해서 곤충의 뭐 이렇게 몸에 장치를 삽입해가지고 뭐 적군에게 침투해서 정보를 빼놓는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나 사이보그 상어를 이용해서 상어 신경에 장치를 삽입을 해가지고 물속 잠수함에 자기장을 식별한다거나 뭐 인공 감각기관도 사이보그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청기를 낄 경우나 뭐 망막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망막 삽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 뇌 전기를 이용한 팔, 뇌와 컴퓨터의 연결 이런 것들을 사이보그 형태의 공학의 사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기물적 공학은 너무 길어졌네요. 아주 새로운 무생물적 존재를 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로는 독립적 진화, 그 바이러스도 독립적으로 진화한 무생물이다. 뭐 바이러스, 그다음 뇌 컴퓨터가 이제 백업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무생물이 이제 아예 새로운 무생물적 존재죠. 그래서 우리 그 유기체와 전혀 다른 진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도 마음을 생길 수 있고 인간 뇌의 인간 뇌가 전부 컴퓨터 안에 저장되는 그런 형태들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요 세 가지 학문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인류가 제2의 지적 설계하는 그런 인류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특이점에 와 있다. 빅뱅 특이점에 접근 중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미래는 근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와 불가능한 예상이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음 단계인데요. 기술적인 변화나 기술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또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뭐 원자력 시대에 2000년대가 원자력의 활용이 세계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아폴로 때도 행성이 우주를 식민지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인터넷 존재를 예상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인터넷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이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과학기술로 모두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인류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서 과학기술에 의해서 이런 자본주의와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발전했지만 인간 능력 확장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풍요롭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불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4장 과학혁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